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장애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담론으로 풀어내는 이 장애인 아고라, 올해 이제 4번째 주제를 맡게 되는데요. 오늘 선택한 주제는 장애 영유아 돌봄과 교육, 그 현주소를 말하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항상 이 아고라를 진행하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장애 영유아 같은 경우는요, 이 특수교육법상에 만 3세 이상 그리고 5세 미만은 의무교육 대상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한 13.5% 정도만이 이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 영유아들이 나머지 70%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 사설 학원이나 또 추가적인 시설, 또 치료 시설 이런 데를 전전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장애인 아고라가 당사자의 불편과 부조리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고 진행하는 프로이긴 합니다. 이 영유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는데요. 태어나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어릴 때부터의 이 장애 영유아 문제는요, 장애 부모의 목소리로 같이 나누고 또 이 세상에 그 부조리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 주신 이 주 발언자분들은 대부분 장애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세요. 그들의 목소리로 장애 영유아의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4회 장애인 아고라,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신데요. 김영란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018년부터 이 장애 영유아의 보육, 교육 관련 14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계신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 아동 보육 제공기관 협의회 또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 중이신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그 옆으로 13세 지적장애 아동의 어머니이시고요. 지금 한국장애인 부모회 성남시 지부의 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전경화 부회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십니다.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이혜연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마찬가지 7세의 지적장애 아동의 어머님이시고요. 지금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부모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 옆으로는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역시 장애 아동의 어머님이시기도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 법률 지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 장애 문제를 알려내시는 칼럼도 쓰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일 왼쪽에 김윤태 교수님이세요.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님이시고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소장님, 또 우석대학교의 발달장애아 치료교육원의 센터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과거에 장보연 활동도 같이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환영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 분들도 우리 방청객의 플로어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따 주 발언자의 발언이 좀 마무리 어느 정도 되면 플로어에서의 의견 또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한정된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눌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나 제가 선택하기 위한 선택지가 너무 작은 현실이에요.
의무교육인 유치원, 이 교육 영역은 물론이고요. 어떤 보육의 영역인 어린이집조차도 장애 영유아가 다니기에는 그 환경이라든가 전담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선택하고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유아의 보육과 초등학교 직전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의무교육, 이런 첫 도입 진입 단계부터 막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가, 그리고 인식에 대한 문제, 거기에 따라서 사회에 참여할 때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을 또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내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아카이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저희 딸의 장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키우면서 아이가 발달이 전체 대근육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확연히 1년 이상 차이가 나면서부터 3세가 됐을 때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 3세 되기 전에 주변의 기관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미 이 아이 또래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걷고 뛰고 다 하는데 이 아이는 혼자서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 특수교육기관을 찾든지 특수 전문 어린이집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원장님의 제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유치원이 저희가 강서구거든요. 강서구에 그때 당시 유치원이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유치원의 구조가 한 학급에 아이가 4명이에요. 4명당 교사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봤자 그 한 학급이나 2학급 있는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수용을 하겠어요. 그리고 대기를 걸려고 하니까 뭐 보통 한 200~300명? 뭐 대기?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전에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근처에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도 어렵긴 하지만 한번 대기를 넣어봐라 해서 대기를 넣었고, 운 좋게, 정말 운 좋다라는 표현을 해요. 당연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는 진짜 행운이다, 로또 맞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전문기관에 다행히 TO가 있어서 저희 딸이 들어가게 됐어요. 어린이집 전문기관에.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 3년 동안에 그 전문 어린이집에서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지원센터에 갔을 때에 아이가 7세가 되면 오세요. 그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 지역은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또 다시 제가 인터넷으로 청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대상자의 권리마저도 박탈되고 있는 상황에 올해는 9월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리 가서 신청을 했으니까 연락이 와서 대상자 선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엄마가 직접 찾아가야 되고,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 키울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학령기 되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느 학교 배치됐으니까 언제까지 소집일라 가시면 됩니다 하는 이 당연한 것을 저희 딸은 찾아가고 알아보고 해야 겨우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그것마저도 절차들을 엄마가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치원에 특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다른 애들도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누리과정을 통해서 교육 동일하게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 아이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누리과정이잖아요.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게. 그렇다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해줘 했을 때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 애들은 없는 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가 라는 그런 굉장한 분노가 일 정도의 그런 차별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어렵겠다라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저희의 선택이든 뭐 어린이집의 조언이든 간에 저희도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합 어린이집을 찾아보겠다라고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있었던 동대문구에서는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쳤을 때로 넓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몇 군데가 나와서 대기를 걸어놓고 상담을 오라고 한 데들을 갔더니 처음 갔었던 데는 이제 아이가 5살이었는데 6세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6세 통합 친구로 같이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5살인데 6세 반에 뭐 아이가 정말 똑똑해서 6세 반에 들어가는 게 인지 능력이 맞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엄마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덩치부터 다른데 저희 아이는 또 생일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곳이 중구였어요. 근데 중구에서는 다행히 거기는 어린이집이 제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걸어서 보낼 수 있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다녔는데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뭐 없었던 곳에 더 많아지고 이래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졸업할 때쯤 돼서 보니까 오히려 반들이 계속 줄어들고 예, 특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정.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아동 어머님들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합 어린이집인데 일반 반인지 통합 반인지 어머님이 이제 민원을 넣으시고 나는 일반 반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지는 이 통합 반에는 보조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통합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뭔가 아까 말씀하신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것 같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더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도 지금 장애통합 뭐 전문 어린이집이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치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또 서울에서만 봐도 구별로 굉장한 그 수적으로나 시설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서 또 대기를 해야 되고 대기하는 와중에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놓고서 엄마들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가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그 엄마들에게 닥친 이 의무교육을 아이를 시킬 때 처음으로 닥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6학년인데요. 예전에는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도 그때도 6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대기할 때부터 저희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병설은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고요.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나마도 대기를 했는데 2군데를 대기를 했어요. 통합교육이 잘 돼 있다는 어린이집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통합반이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며칠 후에 통합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저는 통합을 가겠다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그 어린이집을 못 가고 통합 어린이집을 가겠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 그때도 6년 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이 대기한 게 그때 처음이었대요.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장애 아이가 통합 교육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대기를 한 게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았고 지금 아직도 다니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6년 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위주로 모든 유치원이든 보육기관이든 치료기관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지자체장들의 어떤 마인드, 철학, 이런 구정에 대한 철학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문재인 정부 자체가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이런 모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이의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좀 의문점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런 자료는 지금 아까 초기에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요.
16.2%만 이 보육식 기관을 이용한다 이런 또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 장애 영유아에 비해서 역시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뭐 조사 자료,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도 엄청 큰데요. 이 광주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서울에 비하면 또 엄청난 격차겠죠. 처음에 아이를 접하고 아이를 어떻게 부모로서 키워나갈까를 고민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냥 뭐 비장애라고 쳐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건 아니죠. 의무교육으로서의 보장된 영역 안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주어질 환경과 지원 요소는 법에서 명시하고 그건 권리로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의 언밸런스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통합을 갈 것인가 특수를 갈 것인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저한테 주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뭐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 정도였고 이혜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그냥 먼저 키운 엄마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 갈 때 엄마들의 가장 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전문가든 누가 나타나서 이 특수학교를 가면 이 아이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고 통합 학교를 가게 되면 이 아이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주 거창하게 아니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6년 전으로 돌아가서 해보면 그때 그런 게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제일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보육 교육 기관을 찾아다니기 전 단계에서만 해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또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님을 찾게 되고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부모회라던가 이런 연대체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겠죠. 교수님 그런 기본적인 현재 현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뭐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떻게 저희가 알려내고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장애 영유아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장애 영유아를 이제 키워서 지금처럼 이혜연 대표님처럼 22살로 만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자기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적 참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인재죠. 국가만 잘했으면, 정치인만 잘했으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 당시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계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아마 법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법 자체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 19조 2항 자체가 사실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주조항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났어도 이 법조차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법 조항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국가가 자기 책임만 다 했어도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통합된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건 안 하건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 한 구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특수학교를 나오면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통합교육을 가야 되는 걸 원칙으로 가야 되고요. 한국만 역행하는 거에서 부모님들도 생각을 좀 달리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통합교육으로 만들어내라. 우리는 그걸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식은 내가 없어도 한 사회 한 구성으로 살게끔 훈련을 국가가 시켜라.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교수님 주셨지만 어떤 통합적인 환경이 중요하죠. 누구나 알죠. 부모님들도 알고. 통합의 문제도 초등학교 이후의 문제도 중요하죠. 뭐 특수학교를 계속 늘리냐 마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금 더 얘기할 것은 그 이전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 안에서의 통합적인 환경 그리고 어떤 장애를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이런 것들조차도 접근이 안 되다 보니 그 이로 초등학교에 갔을 땐 또 어떡할까? 계속 또 막연하고 그죠?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어지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 초등학교 전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시면서 유치원 또 어린이집 아니면 뭐 사설 어디든 선택을 하셨을 거고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 경험을 좀 한 번씩 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말한 이런 국가의 문제, 법의 문제, 수치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저는 네네네. 지금 25살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농아인이에요. 그래서 특수학교도 갔었고 일반 유치원도 갔었고 일반 학교로 갔다가 특수학교로 다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회에 일반 아이들하고 함께 대학원에서 지금 상담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제가 특수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보내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런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꼭 특수학교에 가야 될까? 일반 학교에서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유예를 하면서까지 유치원에 있었는데 결국은 학교에 갔을 때 아이가 굉장히 외로워하고 심심해하고 나중에는 그 굉장히 삶의 의욕을 잃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농아인이라서 표현을 못했지만 그래서 2년을 버티다가 학교로 갔거든요. 특수학교로 갔는데 청각장애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가자마자 바로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수화를 배우면서 의사소통이 일단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학교에 2학년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이제 특수반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 반에서 그다지 도움을 잘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 아이는 일반 그 지적장애나 자폐 아이들처럼 특수반에 있을 아이는 아니고요. 가게 되면 특수학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학년 때 보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특수학급 통합을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준비가 되면 정말 통합해서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이것도 이제 국가의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어렸을 때 20년 전에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좀 정확하게 우리 아들의 어떤 능력 이런 조건 여러 가지 걸 따져가서 가장 적합한 어떤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이러면은 좀 의심하지 않고 갈등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데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진단을 받고 그 위에 어떤 학교를 가서 그 학교에 가서도 어떤 치료나 어떤 학습이나 이런 그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런 특수 교육에 대한 특히 의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부분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기관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너무 많아요. 전문가는 많은데 서로의 정보가 전혀 공유되거나 소통되지 않고 논문이나 박사 자료들은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같이 적용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하는 것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우리 애들이 일찍 장애 등록이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의사 소견서를 통해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도 이거를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제외를 시켜요. 학교 갈 때 연락하세요 하고. 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그 아이들은 만 3세부터 지원이 다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상자 선정부터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런 기관 중심의 뭔가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편함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수치적으로 더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관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부처 간의 예산에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엄마들이 가장 첫 번째는 내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부모의 첫 번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엄마들도 나름대로 특수학급을 선택하든 특수학교를 선택하든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거는 저는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유아 때부터 이렇게 장애 유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부터 제대로 잘 적용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완이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든 성인이 되든 지역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7세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 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제 특수냐 통합이냐를 놓고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수교육청이. 근데 이 안내조차 어린이집에는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회도 들을 수 없고 여기서 이제 뭐 특수학교는 언제부터 언제가 입학 기간이고 어느 학교가 있고 우리 관내에는 뭐가 있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많은 수의 장애 영유아 학부모들은 본인이 이걸 다 찾아야 되고 입학 기간을 만약에 놓치면 부모님의 잘못인 거고 이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통합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2월 될 때까지도 특수교사 그 담당자도 몇 명이 입학을 올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유치원 아이들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에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게 다 되고 나서 들어갔을 때에는 어머님 진작 오셨어야죠 라고 이제 어머님을 탓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쨌든 간 아이들이 결국에는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걸 결국에는 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간에서 어머니를 탓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부처 아니면 법, 예산 이 구조에 따라서 이미 짜여져 있고 그건 한정돼 있고 여기 안 들어올 건 알아서 부모들이 판단해서 할 만한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교육부 저희가 쉽게 이해하면 뭐 보건복지부 그 보육과 교육의 영역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고 이런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구조 측면의 용어나 단어를 쓰셨는데 현재 구조가 좀 얼마나 엉망입니까? 교수님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2007년도에 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에서 의무교육을 이제 장애 유아에 대해서 간주 조항으로 만든 거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간주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 교육청들이 실제 자기 책무만 다했어도 나름대로 입학의 문제라든지 차별의 문제를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 안에서도 그런 것도 문제 못 하고 있었던 거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간주 조항이라는 이 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꾸지 않고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차라리 장애 유아에 대해서 의무 교육 조항을 아예 빼든가. 그래서 의무 교육 없이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교육 체계만 가져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간주 조항으로 인해서 국공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나 부모들, 교사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지금 재원하고 있는 교사들에서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정안이 지금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실제 현 정부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법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불공정한 그리고 차별 있는 이런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 교육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많은 단체들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실제적인 장애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교육계가 오히려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원하는 이제 공립 유치원을 이제 확대를 하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해서 특수교육계가 갖는 안정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것만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육 대상자인 그리고 특수교육계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인 장애 유아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 유아가 실제 재원을 대부분 하고 있는 보육기관에 대해서 특수교육계가 사실은 모든 차별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주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권고하고 부탁드리는 거가 암만 이제 통합교육 현장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그 희망을 놓지 말고 통합교육으로 가야 된다. 실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히려 이걸 역이용합니다. 각 지역의 장애 부모회가 특수학교를 져달라고 제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짓느냐. 그런데 만약 특수학교를 나와서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실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생을 그러면 특수학교 나와서 만들든지 아니면 특수학교에서 실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 겪은 거가 똑같습니다. 일반 학교 다니다가 특수학교 가게 되면 정말 1, 2년 동안 행복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 전문성이 없구나. 이런 거를 부모님도 깨닫고 아이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주는 거 아니고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힘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좀 고민해야 되고 장애 영유아 문제에서는 이 통합과 이 분리를 떠나서 제일 통합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스스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때니까요.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기초를 좀 제대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다지고 국가가 나름대로 현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맨 처음에 출범하면서 천명했던 거가 있어요. 그 부분만큼만이라도 조금 지키면 좀 바뀌는 뭐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원장님 운영하시잖아요, 대표님. 지금 이제 이런 교수님 말씀에도 잠깐 나왔지만 법상에 이 어린이집을 일정 부분 간주하는 조항을 넣고 거기가 불행의 씨앗이었다, 이제 출발이었다,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도 이 현재 구조와 여기에 따른 피해가 또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3호세가 의무교육 대상이다 보니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11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12년부터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은 만 4세부터 그다음에 18년 3월부터는 만 3세까지 이렇게 적용이 이제 연령이 이제 내려가면서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게는 그 특수교사가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그 시행 규칙, 시행령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아동 장애아동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장애 어린이집 이제 전문 통합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교사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쭉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죠. 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뭐 급여나 급여 차이나 처우의 문제, 근무 시간의 문제, 뭐 연수기의 부족, 뭐 사회적인 인식,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교사들이 똑같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보육기관에는 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보육기관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저희 전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65% 정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35%는 없습니다. 교사가 없이 대신 장애 영역 보육 교사라고 재활 관련 과목을 이제 24학점을 들은 선생님들에게 보육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교사들 장애 영역 보육 교사라는 확인증을
보육진흥원에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 그 교사들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그 자리를. 지금 통합 어린이집은 더 심하고요. 통합 어린이집은 뭐 이렇게 아예 그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카운터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거를 뭐 교사 자격증을 신고를 뭐 이렇게 해라 해도 원장님들 스스로가 이 사람이 특수교사인지 장애 영역 보육교사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시간만큼 누가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 그래서 사실 교사들 우리 보육기관들도 교사가 배치가 안 되면 이거 지정 취소가 됩니다. 법률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 취소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차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누차 보건복지부 관련 뭐 사무관이나 과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정책관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 뭐 이걸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은 뭐 교육부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네 그 교사 배치는 임용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게 어쨌건 맞죠. 그래서 교육부에 얘기하면 저희들 얘기 아예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뭐 대화할 생각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도 이해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만 본인들의 어떤 그 교육부의 소관이지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게 진단이 받지 않은 그런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네가 소관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2018년이 이제 되기 직전에 17년 12월쯤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전문가 또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그 자리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다가 뭐 그러고 나서도 몇 달 소식이 없다가 2월 말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한 장이 내려왔죠. 특수교사를 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정 취소 못하도록 각 지자체에다가 뭐 이렇게 장애 영역 보육교사라도 대치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구인 광고를 내는 경우에는 뭐 지정 취소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2018년 2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1년 거의 2년 다 됐지 않았습니까? 2년 됐는데도 지금도 동일한 그 공문 한 장으로 계속 그냥 서로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유아특수교사들은 사실 거의 여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떠나고 새로운 뭐 인력들이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어요, 교사들이. 결국은 이건 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유예를 뜻하는 공문이 고마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죠. 임시 방편 이거는 정말 저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 표현으로 인큐베 뭐죠? 그거를 그냥 숨만 쉬게끔 하는 그런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해보고요. 그 중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구조가 안 된다면 우리 민초적 국민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영역이 또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영역을 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수준이든 같은 환경에서 접한 아이와 비장애 아이들이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장애를 대하고 장애인을 대하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육과 교육을 얘기하면서 어릴 때 그런 환경에 그래서 통합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또 반복되겠죠. 지금 뭐 이미 나온 그렇죠. 얘기지만 조금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겪으셨던 그런 인식의 개선이 얼마나 작은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오히려 작은 것들이 더 안 좋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사회 참여죠. 어떤 보육 시설이나 어린이집 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린 우리 장애 영역을 키우시면서 사회에서의 편견이나 벽에 막혔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딸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놀이잖아요. 놀이 중에서 대근육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놀이터인데 우리 애들이 놀이터에 없어요. 지역 안에 놀이터에는 장애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죠. 우리 동네는 장애 아이들이 없나 봐. 근데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은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 놀이터가 4개밖에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애들의 특성상 발달장애 아이들은 그 오픈된 공간에서는 뛰쳐나가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놀이터나 아니면은 지체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네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 놀이터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 비장애 아이들도 사실은 이 친구가 와서 매주 와서 노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불편한 것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 나하고 다른 것도 보면서 사실은 장애에 대해서 색다른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편견이 생기기 전에 좋은 어떤 서로에게 좋은 친구라는 그런 영향권 안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가장 지역 안에 너무나 쉽게 구의원들은 얘기해요. 놀이터 맨날 모래 엎어서 새로운 매트 깔아준다. 친환경 페인트 발라준다. 아무리 그런 걸 얘기한들 아이들이 놀지 않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놀이터에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아쉬웠던 부분이 놀이터. 우리 애가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옆에 아이들과 내 아이를 같이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그런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시각이 형성되는 시점에 놀이터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한 번은 치료실을 갔다가 택시를 탔어요. 그날 장애인 콜택시가 안 잡혀서 택시를 탔는데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 1급이라서 좀 많이 부산스럽거든요. 남자아이다 보니까 얘를 진정시키려고 젤리도 주고 과자도 주면서 택시 뒷자리에서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를. 그래서 집에서 내려서 택시비를 지불을 하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리더니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택시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회와 저 아저씨와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 마음을 이 아이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표현은 못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근처에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민원이 들어왔대요. 저 학교 아이들 이 물놀이장 이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가 막 흥분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냐고 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선생님들이 아예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문도 요청을 해서 그 위에 분들한테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종이 한 장이라도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은 아예 그냥 피하실 정도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근처에 뭐 벽화를 꾸미는 일이 있었는데 그 벽화가 무섭다는 등, 종소리가 시끄럽다는 등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어차피 통합교육 하지만 학년기가 지나면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로 나가려면 이 아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비장애인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옮지 않아요. 장애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기피하는 이런 상황을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접하고 보고 듣고 느끼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은 게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 비장애 아이들도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그 청각적으로든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정해져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뎌져서 옆에 장애 아이가 소리를 치던 크게 행동을 하던 놀라지 않는,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좀 왔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통합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갔을 때 자기가 겪었던 비슷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친구를 대할 때의 그 마음과 처음 겪어보는 친구가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을 때부터 친구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친구다라는 것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통합 환경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네, 저는 뭐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장애인 그 차별 이런 부분에서 이동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은 차량을 이용을 저희도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네, 작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대를 운영을 하는데 그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재정적인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잘 들어올 수 있을까? 기사님이 또 뭐 제대로 운전을 잘 하실까? 뭐 이런 사고는 없을까? 이런 늘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국가적으로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는데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기관들은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서 아이들이 있지 않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1시간씩 걸려서 오는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적으로 다 보육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그 위험한 것과 재정적인 부담과 또 인력 기사님들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 60세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사를 채용하는 것도 만 60세 이전까지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서들이 좀 있어요, 조항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또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최단 거리를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아이들을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돌다 보면 1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뭐 외국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뭐 한 학교 각 개별 학교마다 개별 기관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지역은 한 버스가 이렇게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면 그 시간 맞춰서 타고 그 해당하는 학교에 내려주면 자기는 내리고 그러니까 그게 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 특히 뭐 일반 아이들은 아닌 비장애 아동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장애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일단 이 인식에 대한 부분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은 뭐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됐고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의 인식 개선 교육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시 국감 때마다 매번 단골로 나오지만 공공기관도 아직 지키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사실은 저희 보육과 교육 환경에서의 인식 개선 교육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수준과 이게 낮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영역, 우리 부모님들,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현재 이 인식 개선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그런 거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식 개선이라고 하면 무슨 뭐 이론으로 그러고 뭐 이렇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수업 이거가 아니라 앞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란 말이 감각으로 지각된 거를 우리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즉 감각으로 눈으로 옆에서 보고 옆에서 같이 소리 듣고 같이 촉각으로 만지고 그래야지만 인식 개선이 되는 거지. 암만 법적으로 그러고 뭐 우리 뭐 어떤 뭐 이론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어서 결국은 같이 살아야지만 인식 개선이 전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제도들이 작동을 안 해요. 각 지역마다 지금 이제 뭐 인권옹호관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각 지역으로 가보면 이런 기관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부의 준 공무원처럼 오히려 어떤 문제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일자리 창출밖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실제 자기 역할들,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실제 권익이라든지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것 속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회가 분리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시켰고 이제는 한국이 OECD 국가 정도 됐으면 이제 그 이득을 계속적으로 갖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도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고 지금까지 그들을 격리시켜 왔구나, 분리시켜 왔구나 해서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 받아들이는 준비 속에서 이제 제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제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자다. 그러면 의무교육 대상자가 교육받고 있는 곳이 의무교육 기관이에요. 그렇게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실제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더 이상 자기 기득권이라든지 더 이상의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유지하려는 이런 곳 속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토론회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인식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나 또 이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건 결국은 제일 아픈 사람이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의 호소 요구가 제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부모님들이 힘을 발휘하시기를 바라요. 저희도 뭐 함께하고 연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조금 더 그런 힘을 발휘하길 바라고 그 힘을 발휘하면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즉 장애 중에서도 또 발달 장애인만 또 국가 책임제 이런 거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 유형 이런 등급도 다 없어졌으니까 실제 장애인이란 대상자 낙인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평범하게 한 구성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 얼마큼의 몇 퍼센트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에도 이제 적극 좀 동참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정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도 방청객에 같이 자리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인 추가 의견도 좋고요. 또 어떤 제언도 좋고 또 앞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질문도 좋고 방청객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답변 또는 이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관악구에서 13년째 그 발달 장애면서 중복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아이의 엄마면서 또 한 5년 정도 장애계에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좋은 얘기를 듣고 조금 심란했던 것들은 통합이냐 특수교육이냐를 계속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장애아는 1인 1색이라서 제 아이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그게 의무 교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보육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제일 잘하는 건 부모니까 그래서 좀 제 아이를 위한 개별화 교육을 정부 지원으로 받아서 그게 특수가 됐든 통합이 됐든 해주셨으면 그런 부모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큰 아이는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상 갖고 오라고 안 해요. 네. 그 처음에 제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렌탈 바우처나 뭐 이런 걸 아무도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조차. 그래서 어머님들 그 대표님 말씀처럼 제 발로 뛰어다니고 옆에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처음으로 특수교육을 받고자 갔던 날 아이가 앉을 책상이 없는 거예요. 체형 변형도 오고 얘는 피더시트도 필요했고 이너 책상도 필요했고 휠체어도 필요했지만 여지껏 제가 유모차 어린이용 유모차에 매달고 다니고 업고 다니느라 그런 게 있었던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기성품이 아니라 산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아이의 몸에 맞게 만들어져서 한 달 이상의
제작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책상을 만들려니까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저한텐. 근데 학교 의무 교육인데 그 의무 교육을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자 책상이 필요한데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동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다 좋지만 기본적인 것들 교육청에서는 아이의 체형은 매년 바뀌거든요. 보조기 같은 경우에도 발보조기, 손보조기 매년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책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내 아이의 층만은 바뀌고 아이의 체형도 바뀌는데 책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시간의 제한 또 아쉬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의 어려움과 또 인식에 대한 또 개선의 부분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 이제 공통된 것은 그래도 기본 어떤 부모의 입장이시니 부모나 어떤 가족 측면에서의 아쉬움 이런 것도 소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이 영상을 보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당사자 또는 가족 또는 장애계 여러 전문가들이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만큼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씀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마지막 정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뭐 어느 부분부터 제가 요청을 드릴까요? 네, 순서대로 네, 그럼 하겠습니다. 이부터 네, 순서대로 해서 네네. 좀 마무리 아까도 잠깐 얘기가 하겠습니다. 나왔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진단 배치 이 부분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보육시설에 있는 시설의 장이 장애 위험화가 이제 저도 좀 가봤었지만 한 2세 정도 아이들 우리나라는 이제 4세 정도죠. 3, 4세 정도 영아들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위험한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장애 많이 산만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언어적인 면도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아이를 일찍 좀 검사를 해서 적합한 교육을 좀 시키면 훨씬 예후가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시설의 장들이 의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현재 제도상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 전문 같은 경우는 이미 장애라고 어머니들 다 인식하신 계속 마음 가운데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신 어머니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희가 잘 하지 않습니다. 통합에 있는 원장님들은 늘 그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일반화로 왔는데 보니까 장애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장애 진단을 좀 받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인정을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권을 좀 주면 본인들이 이거를 의뢰를 해서 아이들이 객관적인 검사를 좀 거치고 나서 치료를 받든 어떻게 하던 그 다음에 되면 결국은 이것이 국가적인 손실을 낭비를 막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찍 조기육을 시키면 훨씬 사회에 큰 짐이 덜 수 있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한 그 시기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좀 그런 부분들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바꿔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네, 저는 제도적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와 같이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자기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지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밥 줘야 되니까 아프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장애 유아를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된 부모들이 가장 크게 당면하는 건 아이를 물론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생활인이잖아요.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비장애 아이도 키우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엄마들이 대다수가 경력이 단절이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케어를 하고 아이에 대한 치료비 때문에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치료비는 누가 주는 게 아니어서 또 이 교육비 따로 누가 주는 게 아니어서 결국은 가정의 경제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인터뷰 하신 엄마들만 해도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한 달에 50시간이 채 안 돼요. 45시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소득 분위에 따라서 120%, 올해 좀 올랐더라고요. 원래 100%였는데 그 중하위권의 가정에만 지원을 해 주시다 보니까 원래 중상위, 중위, 중상위에 계시던 가정 경제들이 한 5년 이내에 다 중하위권으로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고 한 아이를 지원해 주면 될 게 결국은 가족 전체의 빈민 가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약순환이 계속이 되니까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가 만 6세부터 제공이 되잖아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장애 유아가 태어나면 그 가정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통합 어린이집, 뭐 의무교육 이렇게 다 계산되는 데까지라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지금 시스템은 뭐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상담 가서 이 학교는 몇 명이 오는지, 왜냐하면 1대 몇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특수교사랑 아이들이 몇인지도 엄마들에겐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엄마들이 가서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이 얘기해 준 수치도 절대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입학할 땐 또 그 수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은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도 그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초등학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당연히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설명회를 알리고 뭐 집계를 하고 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크게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장애 유아 의무 교육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아픈 분들 되게 많고 어려워도 그냥 막 견디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렵게 너무 견디고 아프지 말고 문을 두들려야 됩니다. 문을 두들려야 되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거 지금 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6세 미만 장애 영유아 공적인 돌봄 서비스 확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약 오늘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하나를 그냥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갖고 나가자. 돌봄 서비스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4회 장애인 아고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고라의 성격을 좀 설명드리면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아고라의 측면에서 오늘의 이 주제나 모신 분들이 약간 의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대표님이 마지막 발언에 조금 해주셨지만 부모로서의 바람, 가족으로서의 바람은 완전 꾹꾹 누르고 그렇죠?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교육권, 또 교육의 인프라, 환경, 의무적인 권리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해가 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시간 반이 후딱 갔죠. 사실 늘 그런 것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어떤 관점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그리고 앞으로 퍼져나갈 이 영상이 그런데 조금 단초는 되지 않았나 하는 위안을 좀 삼아 봅니다. 사실 권리로서의 서비스, 권리로서의 정책을 많이 장애계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건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한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걸로만 해왔던 이 몇십 년의 시간이, 그래서 사실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등급제 폐지를 논하고 폐지가 된 가장 궁극적인 측면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나눈 이 보육과 교육의 현실도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태어나서 느끼고 선택하고 표현하지도 못한 시절부터 그들의 권리와 또 의무를 찾아서 헤매야 되고 그걸 대변하는 분들이 지금 오늘 나와주신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 관점을 명확히 유지하실 수만 있다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게 어떤 보육과 이런 것들이 더 뛰어넘어서요, 어릴 시절에 통합적인 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고, 통합적인 교육 환경이 어떤 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평생 교육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한 아이가 국민으로서 자라는 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주 발언자분들, 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오늘 방송을 위해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제, 다음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제4회 장애인 아고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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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